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니 충격적입니다. 이주민의 피로 세워진 미국은 언제나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세상을 전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틈은 열려 있고 소리는 새어나가며 시선은 늘 경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소리 하나, 냄새 하나까지 타인을 배려하는 공간 철학이 스며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저는 미국 재무부에서 장관의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세금과 예산,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수많은 경제 지표와 재정 데이터를 다루며 장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숫자는 제 언어이고 통계는 제 일상의 일부입니다. 저는 언제나 효율과 정확함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금은 에이펙 정상회담 준비로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워싱턴의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저희는 세계의 경제 표준을 정하는 일을 하지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효율과 명확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오랜 친구 메이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가 제 생각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메이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만났던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는 그녀를 아주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녀 역시 에이펙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 때문에 서울에 먼저 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방문한 모양입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넘기며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울의 준비 상황은 어떠냐고, 워싱턴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지 물었지요. 그녀는 제 질문에 그저 웃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가는데 자기는 지금 문화 충격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 어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무료 서비스도 많고 직원들 태도도 인상적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넓고 밝았죠. 깨끗한 공항이 특별한 건 아니니까요. 창의 공항도 깨끗하고 하네다 공항도 깨끗하거든요. 20년간 수많은 공항을 봐왔던 제게 인천공항은 그저 그런 곳 중 하나일 뿐이었죠. 저는 환승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좋았죠. 캐리어를 끌며 라운지를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긴 비행후라 잠깐 들러야겠다 싶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건 뭐지? 공중 화장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거울은 물 한 방울 없이 반짝였고 바닥은 호텔 로비처럼 윤이 났어요. 제 관심은 언제나 숫자로 표현되는 효율이었습니다. 청소 인력은 비용 항목이었고 위생은 통계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공항 그리고 공중 화장실은 문 아래로 사람들의 발이 다 보입니다. 문과 문 사이의 틈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 넓지요. 청소표에는 지난 청소가 3시간 전이라고 적혀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확고한 좌우명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엠파이어 공항 화장실에 대한 불만 기사가 나와도 저는 전 세계가 다 그렇다며 넘겨버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 3위 공항이라는 외국의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좋아요로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그 소식을 그저 훌륭한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공항이고 우리가 곧 세계의 표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미국이니까요. 그것이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만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국에 가고 나서야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공항 하나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판단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곧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예고된 충돌이었습니다.
제 20년의 경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시아 공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인천공항에서의 10시간 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을 듣자마자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게 인천공항 화장실은 단지 보리를 보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항에서는 변기 칸문 밑으로 청소기 호스가 불쑥 들어오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시간 낭비 같은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 제 부하 직원이 사무실에 들러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는 인천에 가면 그 유명하다는 화장실부터 꼭 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공항의 시스템과 물류를 보러 가는 것이지 화장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그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이며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만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에 내렸을 때의 첫인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확실히 밝고 천장이 높아 공간이 넓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물론 엠파이어 공항의 혼잡함과 소란스러움과는 분명히 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저의 미국식 기준에서 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라운지를 향해 걸어가며 주변의 표지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효율적인 동선 배치에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루한 10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안내 표지판의 글자가 유난히 읽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점이 잠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소한 부분일 뿐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제 관심사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라운지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우연히 레스트룸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라운지에 가기 전에 잠시 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20년 자존심이 무너지는 입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향긋하고 쾌적한 냄새가 먼저 제 코를 스쳤습니다. 바닥은 그저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광택을 낸 것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거대한 거울에는 물 자국 하나 없이 맑게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칸막이 문을 닫고 나서야 진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 들어오지도 않았고 옆으로 틈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프라이버시 구조였습니다. 변기 주변엔 물기 하나 없었고 세면대, 거울엔 손자국조차 없었습니다. 그 은은한 향기가 저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이곳은 공용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청소 직원이 저를 보며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른 시간,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하나, 스마트 클린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지금은 자동 세척 시간 2분 전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단말기로 AI, 세척 스케줄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청소 로봇 한 대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만 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청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우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고, 이 공항은 자신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부를 손님 눈에 띄지 말아야 할 백오브하우스 직원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절대 손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지요. 하지만 이곳의 직원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엠파이어 공항의 직원들은 늘 피곤함과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직원은 청소가 아니라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환영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 공항이며 그 사실에 당연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당한 한마디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 20년 경력과 제 좌우명이 그 사소한 공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깨끗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공간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예전처럼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찍어온 수많은 사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제목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도발적인 제목이었지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원래 내부 검토용으로만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어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칠 뒤 제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신을 CNN의 프로듀서라고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왜 화장실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오직 기능으로만 보지만 인천공항은 그것을 경험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인천공항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제 CNN 인터뷰는 온라인 뉴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화장실 깨끗한 게 나라가 대단한 것이냐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한국에 졌다니 자존심도 없냐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인천공항의 향기로운 공기와 그 직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안타까웠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교통부 대변인까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표준이며 일개 외국 공항과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국가적 배신자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맹목적인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은 저에게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해지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사직서를 써 내려가다 문득 멈췄습니다. 저는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조국을 비판한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객을 대하는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시스템에 그런 진심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전문가로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일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의 그 깨끗한 거울과 그 속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하나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공항은 제 얼굴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도 엠파이어 공항을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얼굴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써 내려가던 사직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문서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제목을 엠파이어 공항 스마트 클린 프로젝트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제 보고서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는 항만청 정기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부 고위 임원들은 제 의견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에 그런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엠파이어 공항에 프라이버시 완전 차단형 칸막이 도입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 상사는 처음엔 웃었지만 몇몇 젊은 직원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그 디자인이 실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청소팀 교육 매뉴얼에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의 청소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엠파이어 공항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이메일함에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인천공항으로부터 온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저를 다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클린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는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그리고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회의론자가 아닌 배우는 학생의 마음으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CNN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6개월 전 제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당신 덕분에 우리 공항이 더욱 자랑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가장 먼저 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여전히 그녀, 김하나 씨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된 제 노트를, 그녀는 한국어로 된 자신의 노트를 꺼내 서로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 뜻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청결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로 만든 엠파이어 공항 개선 보고서를 한 부 건넸습니다. 그녀는 보고서 표지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공항 다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얼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엠파이어 공항은 국제공항 청결도 평가에서 기적처럼 5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과거 순위권 밖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CNN은 다시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는 제게 이번 승부에서는 과연 누가 이긴 것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졌지만 그 패배를 통해 배웠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방송이 나간 날, 인천공항 관계자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나는 자부심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게 되었다고요.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미국의 공중 화장실은 지극히 기능적이지만 한국의 화장실은 감정적입니다. 한쪽은 그저 보리를 보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사람을 정성껏 대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 거대한 문화적 차이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들에게서 온 메시지에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자부심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무너졌던 제 20년 자존심이 결국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세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엠파이어 공항의 복도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곳도 누군가의 얼굴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메이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방문 기간을 모두 합쳐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문화 차이로 놀라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악수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악수를 할 때도 한 손으로 다른 쪽 팔을 받치는 모습이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독일 친구들을 만나 악수를 할 때면 오히려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가 되었지요. 다른 사람의 수저를 챙겨주거나 물을 챙겨주는 문화도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하도록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저 작은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정말 거대한 문화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화장실에서 제가 가진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공공 화장실은 거의 99%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보통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볼일이 급한 것은 생리현상인데 그것을 돈을 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따르던 규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일의 유료 화장실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요금은 사실 청소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 개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팁을 줘도 더러운 공공 화장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곳은 휴지가 아예 없기도 했습니다. 비누가 없는 곳도 많아서 그냥 찬물에 손만 헹구고 나와야 할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저는 웬만하면 공중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료인 곳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무료 화장실이 있다면 저는 아마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공중 화장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관광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볼일이 너무 급해져서 근처 공공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주 당연하게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지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돈을 넣는 기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는 그냥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분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돈은 어디에 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분은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시더군요. 그분은 제게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료인 공공 화장실이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무료 화장실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아마 들어가자마자 코를 막고 다시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볼일이 너무 급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어둡고 불결하기는커녕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좋은 향기까지 났습니다. 거울은 또 어찌나 크고 깨끗하던지요. 심지어 한쪽에는 여성들이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마치 잘 꾸며진 호텔의 로비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한국 화장실 충격이었습니다. 변기 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휴지통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친구가 제게 휴지는 변기가 아니라 그곳에 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에 그런 휴지통이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그것이 제 눈에 유일한 단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곧 그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휴지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어느 시청 앞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 벽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더 깔끔하고 냄새 좋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에 가까운데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개선 의지가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화장실에서 그 휴지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흔히 비어있던 비누통이 한국에서는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아주 신기한 비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누가 예쁜 꽃집 모양으로 담겨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저것이 먹는 것인지 아니면 장식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손으로 문지르면 비누가 묻어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훔쳐갈 수도 없게 만들어 둔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물론 요즘은 대부분 손만 대면 자동으로 거품이 나오는 기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세심함에 저는 매번 감탄하곤 합니다. 공공 화장실의 충격은 집 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어학연수생으로 와서 2주간 한국인 가정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다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물에 젖어도 괜찮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 한가운데에 배수구가 뚫려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화장실은 철저하게 건식으로 사용합니다. 샤워부스나 욕조 밖으로 물이 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께 이거 정말 괜찮으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 문 앞에 놓인 슬리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슬리퍼는 양말이나 발이 젖지 않도록 신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제 마른 옷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겨우 올려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젖어버릴 것만 같아 불안했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환경에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물을 시원하게 뿌리며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는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욕실 문화의 차이는 또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집집마다 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나만의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한국의 아파트 중에는 욕조가 없는 집이 꽤 많았습니다. 욕조가 있던 자리를 없애고 대신 샤워부스를 더 크게 만든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토록 좋은 욕조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은 제가 한국 친구들을 따라 한 장소에 가보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목욕탕이라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에 가자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대중목욕탕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목욕은 지극히 사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친구들과 서로 알몸을 보이며 목욕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따뜻한 탕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는 것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욕조에 몸을 담그곤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피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한국에서는 그 그리움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에는 40도의 물도 있고 50도의 물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왜 집에 욕조가 없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보다 훨씬 좋은 이 거대한 공동의 욕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즐기는 목욕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목욕탕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화장실과 목욕 문화를 겪으며 놀랐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그 청결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문화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화장실이 기능을 위한 공간이라면 한국의 화장실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놀라움이 여러분에게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군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더 많은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